진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북 진안에선 도로에 바위가 떨어졌고 서울 올림픽대로와 경기 오산에선 도로 일부가 물에 잠겨 차들이 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내일까지 최고 250mm의 폭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을 참관한 가운데 딸 김주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북 적대 정책을 단념할 때까지 군사적 공세를 펴겠다고 밝혔는데 대한민국 대신 다시 남조선을 언급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보건의료 노조가 간호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며 19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광화문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병원 곳곳에서 의료 공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염색산업단지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쓰이는 황산이 외부로 누출됐습니다. 40분 만에 차단은 됐지만 공기 중으로 노란색 연기가 올라온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이어갑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조금 전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만나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양국의 입장을 논의했는데요. 자카르타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두 장관이 만나서 어떤 논의를 했습니까? 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열리는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는 다양한 양자회담도 열리는데요. 박진 장관은 이곳 시간으로 오전 10시,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만났습니다. 진전된 한일 관계를 말해주듯이 가장 먼저 한일 양자회담이 열린 건데요. 회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방류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의 실시간 공유와 우리 전문가의 점검 참여 등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에 열리는 아세안 플러스 3 회담에 한일중 대표가 참석하는데 일본 오염수 배출을 반대해온 중국이 오염수 문제를 공식 제기할지도 관심입니다. 중국은 ARF 의장 성명에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중 고위급 양자회담도 추진됩니다. 중국에서는 친강 외교부장 대신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참석했는데 박 장관과 만나 한중 관계 복원에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박 장관은 왕 위원이 외교부장이던 지난해 8월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만났는데 이번에 만나게 되면 약 1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셈입니다. 박 장관은 중국과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존중과 호혜 그리고 공동 이익에 입각한 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번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낼 것을 촉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 장관은 이번 아세안 관련 회의가 영내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북한이 또다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 같은 평화와 안정에 대한 도전이자 도발이라며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서는 물론이고 아세안과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단합되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최선희 외무상 대신 안광일 주 아세안 대사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박 장관은 북한 대표를 만나게 되면 위협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얘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우리가 참석하는 모든 양자나 다자회의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할 예정인데요. 특히 북한이 참여하는 아세안 안보포럼 의장 성명에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는 데 외교력을 쏟고 있습니다. 박진 장관의 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영내 다자 안보 협의체인 ARF 등을 통해서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밖에 한미일 회동도 열릴 예정인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북한이 어제 신형 고체 연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발사 현장을 시찰한 거로 확인됐는데 이번엔 딸 김주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최도희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 쏜 게 화성 18형이라고 직접 확인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TV 등은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8형의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한 건 지난 4월에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발사 하루 만에 조선중앙TV는 화성 18형 발사 장면을 다각도로 보여주면서 발사 성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는데요. 화성 18형이 최대 정점 고도인 6,648.4km까지 상승해 1,001.2km를 약 74분 51초간 비행해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시험 발사는 1단계는 표준 탄도 비행 방식, 2단계와 3단계는 고각 비행 방식으로 설정됐다고 전하며 정상 각도가 아닌 고각으로 쐈다고도 직접 밝혔는데요. 다만 북한 매체가 보도한 영상과 사진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시험 발사 현지 지도에 아내 리설주 등이 동행한 모습은 담겼지만 딸 주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화성 18형 발사를 감행한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네, 북한 매체는 한미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선중앙TV 보도 내용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적대 세력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을 철저히 억제하기 위한 정당 방위권 강화의 일환으로 그러면서 미사일 도발 이후로 한미 대북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지목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반대하는 핵무기 사용을 모의하려 획책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이 핵 잠수함과 핵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이유로 거론했습니다. 한미를 겨냥해선 군사적 공세를 지속하겠다고도 위협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북한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가 부질없는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 속에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연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확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이 화성 18형 발사를 두고 오는 27일 그러니까 북한의 전승절 70도를 앞두고 전략무기 체계 시험에서 대성공했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춰볼 때 지난 5월의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던 북한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이 최근에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써서 화제가 됐는데 북한은 이번에 다시 남조선이라고 표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조선이라는 표현은 북한이 우리를 북한과 같은 민족으로 보는 관점을 반영한 표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 조선중앙TV 보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연쇄 핵 위기를 몰아올 미국과 남조선의 광기적인 대결 기도가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臨界점에 근접한 현 정세는 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10일과 11일 연이틀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를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으로 지칭하면서 북한이 우리를 같은 민족으로 보는 관점에서 별개의 국가로 보겠다는 관점으로 바꿨을 가능성이 제시됐는데요. 들으신 것처럼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TV는 물론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화성 18형 관련 보도에선 우리를 다시 남조선으로 지칭한 겁니다. 이에 해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를 다시 남조선으로 지칭한 의도에 대해선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없는 대외적 매체에만 제시된 반면 화성 18형 관련 보도는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대내용 매체에 실렸다는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외부 담화와 내부 메시지를 분리하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최도입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소지한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전해드린 북한의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의 시험 발사 현장입니다.
현장을 참관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자리한 탁자 위에 담배와 재떨이, 컵과 함께 뜬금없는 물건 하나 눈에 띄실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폴더블 스마트폰처럼 생겼습니다. 지난 3월까지는 일체형 스마트폰을 소지한 모습이 노출됐는데 이번 기기는 위아래가 반으로 접혀있는 모습이고 모양과 크기, 두께 등을 고려하면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 시리즈나 중국 화웨이 제품과 비슷해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스마트폰이 폴더블 폰이 맞다면 유입 경로에 의구심이 생깁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전자기기 제품의 대북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북한 자체 브랜드인 삼태성 제품일 수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중국 등을 거쳐서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신형 전자기기에 대한 애착 익히 알려져 있죠. 2019년 초대형 방사포 시험 발사 지휘 당시 책상을 보면 미국 애플사 제품인 아이패드로 보이는 태블릿 PC가 놓여 있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다시 장맛비가 시작됐습니다. 주말까지 많은 곳은 최고 400mm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재난 기자 연결합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서울도 지금 비가 좀 많이 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비는 현재 서울과 경기, 충북,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YTN 재난 CCTV 보면서 비 실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우 경보가 내려진 경기 오산 인근의 경부선 남사육교 부근인데요. 비가 많이 내려 화면상으로도 시야 확보가 힘든 상황입니다. 도로에도 물이 많이 고여 있는데 전조등을 켜고 서행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서울 올림픽대로 동호대교 남단입니다. 비가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조금 가늘어졌지만 도로에는 물이 고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비는 밤에 더 거세지고 수도권에 집중되겠습니다. 이 저기압이 내륙으로 접근하며 장마전선을 새로 형성하는데 이 저기압이 수도권을 통과하는 겁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 시간당 30에서 8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거라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총량은 100에서 250mm입니다. 이틀 전 강한 비가 내린 뒤에 다시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거라 피해가 우려됩니다. 네, 그럼 이번에 비가 가장 많이 오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충남과 전북 지역입니다. 장마전선이 밤사이 수도권에 머물다 내일 아침부터 충청권으로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이 장마전선을 타고 계속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며 집중호우가 이어진다는 게 기상청의 전망입니다. 모레까지 최고 40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고됐고 주변 지역인 충북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 경북 북부에도 3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주말까지 장마전선이 주기적으로 활성화하며 많은 비가 이어지겠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네, 비 피해가 아직 많지는 않은데 일부 침수 피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잠시 화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경기도 오산시 걸동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한 아파트 단지 옆에 사거리로 보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흙탕물이 사거리 도로를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차량 바퀴가 반 정도 잠기는 상태니까 꽤 많은 흙탕물이 들어차 있는 상황입니다. 차들도 다 서행하는 모습이고요. 도로 차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분들은 서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여기를 지나지 않도록 우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영상, 이런 현장을 발견하시면 촬영을 해서 YTN으로 보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안전을 최대한 확보한 상태에서 이런 현장을 보시면 YTN으로 제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경기도 오산시 걸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인근 사거리 모습입니다. 보시는 대로 차량 바퀴가 반 정도는 잠길 정도로 지금 도로가 흙탕물에 잠긴 상태입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에는 서울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가던 열차 5대 운행이 5분 정도 중단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공항철도는 낙뢰로 열차 전원 공급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쯤에는 전북 진안군 정천면 월평리의 한 도로에
바위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입니다. 소방대원 바로 옆에 떨어져 있는 바위를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5시 40분쯤 있었던 거고요. 다행히 정말 다행히 낙석으로 인명피해나 차량 피해는 없었습니다. 전북에서는 지난달 장마 시작 이후 정읍과 진안 등 곳곳에서 산사태와 낙석 등 사례가 잇따라서 운전자들 특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충청권에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오늘 오후 2시부터 대청댐의 방류량이 초당 1,300톤으로 늘어납니다. 방류량 증가로 댐 하류 하천 수위는 최대 4.09m까지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지난 10일 수문을 연 대청댐은 초당 1,0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고 댐 수위는 71m 정도입니다. 공사 측은 댐 하류 지역에서 인명과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구 염색산업단지에서는 황산이 누출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대구 비산동에 있는 염색산업단지 폐수처리장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쓰던 황산 1톤에서 2톤 정도가 외부로 누출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황산이 고기 중으로 분출하면서 노란색 연기가 올라온다는 신고 수십 건이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9시 반쯤 유출을 모두 차단했고 현장에 아직 가스가 남아있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출입을 차단한 뒤 제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의 인력 대란과 필수 의료, 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수수방관하고 각종 제도 개선 정책 추진 일정을 미루면서 핵심 쟁점 타결에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하면은 항암 주사가 더 문제고 매일매일 맞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 맞으면은 3, 4일이나 뜨니까 그 스케줄이 엄청 큰 차이가 생기거든요. 치료가 양선자 치료 기계가 서울 삼성병원이랑 여기만 있다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치료가 이제 1시간 급한데 늦어지면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정부도 필수 유지 업무가 각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낮 1시 서울 세종대로에서 사전 대회를 열고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전국 노동자 대회를 진행한 뒤 한강대로를 따라 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 낮 1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마지막 날인 모레는 오후 2시부터 을지로 이가와 대학로 등지에서 사전 집회에 이어 본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경찰은 일대 극심한 정체가 예상된다며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4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3.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둔화했지만 다음 달 이후 다시 3% 내외로 높아질 거로 전망되고 주요국 통화 정책과 가계 부채 흐름상 지금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곳곳의 물가 상승 불안 요인은 여전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인데요. 결국 인상됩니다. 시내버스는 다음 달부터 300원, 지하철은 오는 10월부터 150원씩 오르는데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역시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당장 인천시는 오는 10월 지하철 요금을 150원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기본 요금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르게 되는데요. 300원 인상을 추진했지만 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줄였습니다. 서울과 교통망이 이어져 있는 경기도 역시 지하철 요금 인상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수도권만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부산시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최대 40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울산시는 다음 달 시내버스 요금을 250원 올릴 예정입니다.
대구시도 버스 요금 인상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는데요. 이렇게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과 인건비 등은 대폭 상승했는데 요금을 동결하다 보니 원가보다 요금이 싼 상황이고요. 급속한 고령화로 무임 승객이 늘어난 것도 부담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서울 지하철 전체 이용객에서 무임 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나 됩니다. 문제는 물가입니다. 대중교통은 누구나 상당수는 거의 매일 이용하다 보니 요금이 체감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누적되는 적자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지만 가까스로 진정세를 보이는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배경입니다. 네, 나날이 오르는 물가 속에 내년 최저임금이 이르면 오늘 안에 결정됩니다. 이미 법에서 정한 심의 기한은 넘겼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마지막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10,000원을 넘길 수 있을지입니다. 네, 그동안의 협의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처음에 격차가 많이 컸습니다. 노동자는 12,210원, 그리고 사측에서는 9,620원을 냈습니다. 2,000원 넘는 차이가 나죠. 수차례 회의를 거쳤고요. 지금은 1,400원 정도까지 그 틈을 좁혔습니다. 현재 최저임금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노동자 측은 16% 가까이 올려달라는 거고 사측은 1% 정도가 적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격차가 더 커 보입니다. 10%포인트 넘는 차이입니다. 시급 10,000원 넘으려면 4% 가까이 인상돼야 합니다. 노사가 지금까지 제안한 것만 보면 마냥 불가능한 숫자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역대 인상률이 어땠는지를 보면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11년부터 최근까지 정리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그 직후에 많이 한번 올랐고요. 코로나19로 힘들 때는 반대로 낮았습니다. 이렇게 큰 변수를 빼면 대체적으로 5% 정도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측이 무게중심을 두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혹시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9,620원인데 모르는 분들 꽤 많았을 겁니다. 예전에는 알았고 또 외웠던 걸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최저 수준의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절실한 것이기도 합니다. 노동자는 물론이고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그렇습니다. 팽팽한 줄다리기 또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중국산 천일염 수십 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20kg에 4,000원에 불과한 중국산 천일염을 최대 7배나 비싼 3만 원대에 판매한 거로 드러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 앞두고 국내산 천일염 품귀 현상까지 일어난 상황인데 일당이 시중에 유통한 가짜 국내산 천일염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경찰이 확보한 소금 포대 화면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20kg짜리 소금 3,000포대가 시중에 유통 그리고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두 60톤에 이릅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유통업자 30살 A씨와 판매업자 51살 B씨 등 6명을 지난 6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 판매한 혐의인데요.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경기도, 충청도 일대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로 유통 이력 확인이 취약한 지역을 노렸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A씨 일당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산 표기 포대에서 국내산 표기 포대로 옮기는 일반적인 포대가리와는 다른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중국산 원산지가 표기된 포대에서 원산지가 쓰여있지 않은 포대로 천일염을 일단 옮겨 담고선 중국산 스티커만 부착해뒀다가 판매 직전 떼어내 판매한 겁니다. 또 소금을 시장에서 팔거나 트럭에 싣고 다니며 전라도에서 직접 가져온 소금이라고 스티커로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인천해경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에 국내 천일염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가운데 외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소금 포대에 붙어있는 QR코드를 촬영하면 생산 지역과 생산자, 그리고 생산 연도 등 천일염 이력 정보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4월에 발생한 서울 강남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60명이 검거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중국에서 체포된 주범 이모 씨와 사건 발생 직후 붙잡은 주요 피의자 7명 외에 추가로 범행에 가담한 52명을 붙잡아서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치동 학원가에서 시음회를 연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카카오톡 계정과 휴대전화 유심 등을 불법 판매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 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 책임이 있다며 서울시가 4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0년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데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년 전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친 세 모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전세 사기의 시작을 알린 사건이었죠. 분양업자와 조직적으로 공모해 전세금을 비싸게 받은 뒤 보증금을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기소된 혐의를 모두 합하면 이들에게 피해를 본 세입자는 350여 명, 피해 액수는 795억 원에 이릅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사회 초년생, 그리고 신혼 부부였습니다. 빌라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가 주로 서민과 2030 청년인 경우가 많고 사실상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과 삶의 터전이 주거지를 잃게 돼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세 모녀 가운데 모친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징역 10년이 선고됐는데요. 검찰 구형량과도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가 피해자 삶의 미천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있던 김 씨 역시 재판부 선고 결과를 들었습니다. 선고 직후 김 씨는 졸도해 쓰러졌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서 나갔는데요. 이 외에도 수도권 일대에서 깡통 전세 계약으로 3,400채를 사들여 이른바 빌라의 신이라 불렸던 일당의 주범에게는 최근 징역 8년이 선고됐고 강서구 빌라왕 이모 씨도 지난주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세 사기 일당에 대한 법적 단죄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전문적인 전세 갭투자 사기건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검사의 구형이 10년인 걸 고려해서 이제 10년을 꽉 채워서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 앞으로 엄벌을 하겠다는 일벌백계의 취지에서 판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9월부터는 보증금을 떼먹은 이른바 나쁜 집주인들의 이름이 공개됩니다.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가 되는 건데요. 또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뒤늦게나마 마련되고 있는 각종 개선책이 전세 사기 추가 피해를 막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최근 아파트를 부실 시공한 게 사고로 이어진 뒤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현장에선 작업자 폭로가 나오면서 건설업계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은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철근을 상당 부분 빼먹은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해석적으로는 모든 기둥에 다 전담 보강근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 설계상으로 누락된 철근이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고요. 여기에 경기도 이천에서도 중견 건설사가 시공하는 880가구 규모의 공사 현장에서 철근 누락 부실 공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철근이 무더기로 빠졌는데 콘크리트 타설까지 마쳤다며 작업자가 직접 폭로한 겁니다. 시공사와 이천시는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서울 강동구 상일동 한 아파트에서는 색이 변한 철근 다발이 외벽을 뚫고 나왔습니다. 업계에선 대기업 건설사가 이 정도이면 중소기업 현장에선 부실 공사가 수두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드러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건설 원자재 값과 인건비 폭등에다 자재 수급에도 문제가 있었기에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철근 누락 등 부실 공사가 광범위하게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자재 현재 부족 부분이라든지 또는 어떤 자재 수급 부분이 좀 문제가 됐지만 이런 어떤 준공이라는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철근 누락이라든지 또는 어떤 품질이 나오지 않는 이런 어떤 네메콘을 아마 쓸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실한 설계와 감리, 시공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서울시는 철근 누락 등 부실 공사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동영상 촬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계 도면대로 공사를 하는지를 사진 촬영만 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을 전부 해놓고 있고, 전문가들은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방지 대책과 실내 회복 방안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교과서적인 표현대로 제대로 설계하고 설계 도면에 충실하게 시공하고 시공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것이 최선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지적재조사는 토지 대장과 실제 땅의 경계를 조정하고 맞추는 국가 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이걸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구입을 확정 지은 뒤에 땅값을 산정하게 하는데 일단 확정하면 철회하는 게 불가능해서 땅 주인들은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윤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텃밭을 가꾸기 위해 강화군에 있는 토지를 사들였습니다. 1년여 뒤 군청이 토지 경계를 확인하는 지적 재조사를 실시했는데 A씨 소유 토지 가운데 395제곱미터가 국유지로 분류됐습니다. 군청 측은 이 땅을 구입해서 사유지를 편입시키겠느냐고 제안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매입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타진하는 정도로 문의가 왔었고요. 금액이 완전히 말이 안 되지 않는 선이 아니라면 저희는 당연히 매입은 하겠다라고. 실제 점유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국유지로 분류된 곳은 하천 바로 옆에 있는 가장자리 땅입니다. 그래서 쓸모가 그리 크지 않다고 여긴 A씨는 조정금, 즉 매입 비용도 비싸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군청의 감정평가는 달랐습니다. 공시지가 2.5배에 달하는 1제곱미터당 18만 2천 원이 책정돼 토지 전체 가격은 7,189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A씨의 이의 신청으로 이뤄진 재감정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최종 산정액은 6,900여만 원. 심지어 군청은 오는 11월까지 돈을 내지 않으면 토지가 압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씨는 가격도 모르는 상태에서 구매가 확정된 셈이라며 울분을 토합니다. 금액을 떠나서 이제 절차가 문제인 거라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감정 금액이 산정이 됐잖아요. 가격이라는 거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구매 의사를 밝히는 건데, 근데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이렇게 산정이 됐고. 군청 측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토지 경계를 확정한 다음 조정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미 토지 경계가 조정된 만큼 구입을 철회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확정이 되고 나서 이제 조정금을 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자 입장에서는 먼저 매매하기로 해놓고선 가격을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행법이 국민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겠다고 하는 의사표시한 것만 가지고 나중에 확정된 가격에 무조건 사야 된다는 것이 법에 따르는 절차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감정평가 시점을 앞당겨 사전에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로또 복권 시스템을 두고 조작 의혹이 끊이지 않자 결국 기재부가 오늘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작 의혹이 왜 불거졌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로또 복권이었습니다.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이죠. 2등이 전국에서 664장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무려 103장이 한 판매점에서 동시에 나온 걸로 확인되면서 조작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한 곳에서 여러 장이 당첨되는 일이 여러 차례 벌어지자 계속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급기야 주관사인 동행복권은 지난달 국민 150명을 초청해
대국민 공개 방송을 했습니다. 이때도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슈퍼에서 이등 복권 6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로또에 대한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오늘 한국정보통신기술위원협회와 서울대 통계연구소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위변조 방지 장치가 충분히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서울대 통계연구소도 다수 당첨은 확률적으로 충분히 발생 가능한 범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용역 결과로 논란이 사그라질지 주목됩니다. 관객을 모은 마블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 그 오프닝으로 쓰인 유명한 노래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나는 소름 끼치게 싫은 존재야 라는 가사인데요. 라쿤으로 나오는 주인공 로켓이 어린 시절 동물 실험 대상이 됐던 트라우마를 표현한 의미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영화보다 더 비극적이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동물 실험에 동원된 구체적인 수치를 담은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눈에 띄는 수치는 가장 높은 고통 등급으로 분류된 피실험 동물이었는데요. 고통을 유발하는 실험에 통증 완화 약물을 동원하지 않을 경우 최고 고통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모두 242만 마리로 나타났는데요. 전체 실험 대상의 절반 수준인 48.5%로 지난해보다도 증가했습니다. 전체 실험 대상으로 넓혀보면 지난해 499만 마리가 국내 동물 실험 대상에 쓰였습니다. 7년 사이 2배 정도 늘었는데요. 실험 대상에는 쥐가 포함된 설치류가 416만 마리로 가장 많았지만 조류와 어류, 기타 포유류 등도 포함됐습니다. 통계를 낸 검역본부 측은 동물복지 기준 개발과 농장 환경 개선을 위한 실험 등에 쓰인 동물이 늘어났다며 증가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다만 굳이 이렇게 실험 대상이 많아질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IT 시스템을 활용해 시험 상당수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이런 규제책이 담긴 동물대체 시험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서둘러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주요 7개국 G7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에도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증하기 위해 장기적인 군사와 경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G7 국가들은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때까지 우크라이나 편에 설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자간 프레임워크 안에서 양자 안보 약속을 구축하기 위한 협상을 우크라이나와 개시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멕시코에서 갱단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폭발물 공격에 경찰관과 민간인 6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현지 주정부에 따르면 할리스코주 경찰 차량이 6차례에서 7차례 폭발물 공격을 받아 경찰관 4명과 현장에 있던 주민 2명 등 모두 6명이 숨졌습니다. 10여 명의 경찰관과 민간인 부상자도 보고됐습니다. 할리스코주 검찰과 경찰은 이 지역의 갱단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굶주림을 겪은 사람이 7억 명에 이르는 걸로 추산됐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과 국제농업개발기금 등 유엔 산하 5개 기구는 현지 시각 12일 보고서를 통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 기구는 7년 동안 증가해온 기아 인구가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80만 명 정도 줄어들며 정체했지만 마음을 놓고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기아 인구를 7억 3,500만 명 정도로 추정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올라 더 상황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방대 폐교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해외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제도를 검토합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와 몽골에 다녀온 김영환 충북지사. 두 나라 정치 관료와 대학 관계자들을 만나 2차 전지와 반도체 등 충북 기업 제품의 동남아시아 판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 유학생을 유치하는 방안도 협의했습니다. 지방소멸과 지방대학교 폐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유학생 비자로 들어온 학생들은 주중 2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데 도시농부라는 제도를 이용해 하루 4시간씩 일주일에 나흘간 농촌에서 일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 수 있게 하겠다는 게 김 지사의 생각입니다. 이 제도로 앞으로 1년간 근로유학생 1000명을 유치하고 매년 계속 인원을 늘려 최종적으로 1년에 10,000명으로 늘려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한 16시간 정도를 도시농부나 도시근로자로 일하게 될 경우에는 약 100만 원 정도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이와 함께 충청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못난이 김치도 홍보했습니다. 품질이 균일한 못난이 김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AI 기반의 충북형 김치 공장 모델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과 기업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되는 해외 시장 개척이 어떤 효과를 낼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다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빗줄기가 약해졌다 강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지역은 오늘 밤 사이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당 3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붉은색으로 표시된 강한 비구름은 수도권과 강원, 경북 북부 지방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과 경북 북부 지방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남과 전북 많은 곳에 400mm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충북과 경북 북부 내륙에도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전국으로도 50에서 2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가장 강한 비가 예상되는 시점을 살펴보면 충남과 전북 지방은 모레까지 집중 호우가 이어지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오늘 밤 사이,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는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시간당 30에서 8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무척 약해져 있는 만큼 상습 침수 구역에서는 하수도와 배수구를 미리 점검해 주시고요.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맛비는 다음 주 중반까지 내륙을 오르내리며 게릴라 호우를 쏟아부을 전망입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동반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